족빛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강경 제1분 시작하는 금강경 내용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깊은 뜻 깨달으셔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또 바라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금강경을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감회가 보통 때하고 조금 달라요. 우선 읽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새로 시작하는 금강경을 말씀드리는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 처음 만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도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반세기가 지났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읽었던 금강경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감했던 그런 금강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전생에 닦은 지혜, 그걸 숙회라고 합니다. 숙회는 아마 있었는지 그 금강경 전체를 제가 구석구석 실감나게 알지는 않았어도 그 금강경의 대의라고 할 만한 몇 가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국애라든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금강경을 포함한 금강경을 얘기하시는 서가열애께서 이렇게 위대하신가? 그리고 불교라는 게 이렇게 주님의 진리가 이렇게 심신미묘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깊이 금강경에 빠져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게 어떻게 보면 좀 궁한 마음인지 모릅니다만은 금강경을 읽으면 불가사의 불가증량 무변공덕이니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야, 금강경에 이렇게 엄청난 공덕이 있다니. 저는 아주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누구처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공덕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분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금강경을 다 잘 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착각이죠. 지금 보니까 착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았던 금강경은 아마 전생에 닦았던 그 지혜, 그 숙회라고 그러는데 요새 숙회라는 말을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쓰셨지만 스님들은 그 말씀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숙자 지혜자입니다. 숙회로 안 금강경이지 제 실력으로 안 금강경은 아니었고 어쩐지 좋은 거예요. 어쩐지 좋고 어쩐지 공감하고 어쩐지 친근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줄거리를 다 아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아마 그리고 해설하라고 그러고 멍석을 깔아주면 아마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심정으로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얘기를 몇 번 하다가 누가 질문 들어오면 여지없이 막혔을 것 같은 것은 뻔합니다. 대개 줄거리는 알았지만 구석구석을 실감나게 해석할 실력은 도저히 아마 못 됐을 거로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금강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거기 그러면서도 그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인을 만나기 전이었고 스스로 금강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의할 기회도 없어서 깨질 기회도 없었습니다만은 어쩐지 요거는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경을 읽으면은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변공덕을 얻는다는 표현이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거짓말 같지도 않고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분 같지도 않고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경을 독송함으로써 이런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변공덕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그 세상 공부도 좀 한 편입니다. 뭐, 소위 밖에서는 뭐, 과학자라는 소리도 듣고 논문도 좀 몇 편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은 지금 금강경 이해하시는데 비록 세상 이야기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학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금강경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공부했던 이야기, 세상의 학문을 공부했던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요새도 고등학교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물리니 화학이니 이런 학문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물리도 뭐 곧잘 했고요. 고등학교 때. 화학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만을 했습니다. 선생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선생님보다 못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입학 시험 때도 화학에 있어서만은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도 선생님을 깜짝 놀랄 정도의 질문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주위에서 저의 화학 실력을 가지고 감탄을 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나는 화학에 있어서만은 나를 다항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것은 너무나 착각이라는 것을 머지않아서 저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이제 뭐 몇백 년의 과학의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몇백 년의 이제 역사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그 참 업적을 얄팍한 대학 뭐 1, 2학년 때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착각이었다라는 것은 대학원에 가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최고로 알았고 대학에 와서는 서서히 깨졌지만 나보다 나은 애가 즐겁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난 줄 알았고 근데 대학원에 가서는요 지금 알았다 봤더니 줄거리만 알았어요. 줄거리만 알았고 구석구석은 다 몰랐어요. 근데 구석구석까지 알아야 완전히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실감이 나고 구석구석까지 알아야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 있는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았던 것은 그저 대충 줄거리였던 것. 그 몇 가지 대원칙만 이해했을 뿐이지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가면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아는 게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저한테는 어느덧 논문 쓸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써야죠. 과학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는 화학 쪽으로 이론, 물리화학 쪽으로 전공을 했고 그쪽으로 화학을 잘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꿔갖고서는 그쪽이라면 누구만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논문을 쓰게 되고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지를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정말 날뛰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하나 쓴다라는 것, 테마 하나 잡아서 거기서 뭘 하나 발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미국 같은
인류대학에 가서 폰폰이 깨지느냐, 열등감을 느끼고 돌아오느냐, 그 심정을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참 어렵다. 참 내가 너무나 아는 것이 얄팍하고 모르는 것이었다. 또 그것을 지도해 줄 유능한 사람도 또 주위에서 너무나도 드물었던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고민하다가 논문 쓰다가 많은 고민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돌파구를 열어줬던 것은 그때도 금강경 공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 속에서 자꾸 금강경 읽으면서 내가 테마로 삼았던 이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몹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선 하나 딱 깨달아졌던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진 그 원동력은 금강경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아마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졌지만 그것을 논문화한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노력 끝에 결국 논문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 논문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았던 과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은 대충 줄거리만 알았지 그 구석구석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구석구석을 잘 알아야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독창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잘 하다 보니까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과학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깨쳤습니다. 우리 대학, 과학을 가리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이 어째서 이루어졌느냐, 과학의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도 드물고요. 물론 서양 쪽에서는 그쪽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죽었던 것 같아요. 과학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과학사를 암과 동시에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 철학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과학 철학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깨친 게 뭐냐 하면은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인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올바른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올바른 가정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올바른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가정을 한다라면은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최고의 과학자로 칩니다. 어째서 최고의 과학자냐? 그는 지식이 많아서 최고의 과학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가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가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가정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용케, 운도 좋게 올바른 가정을 했고 그것을 논문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잡념이나 편견이 끼어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제정신 차리고 한 것이 위대한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올바른 가정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올바른 가정을 위해서는 지식만 많아서는 절대로 올바른 가정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과학 철학을 알아야 되고 이 철학을 분명히 알 때 올바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수많은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잘못된 과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마침 금강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을 읽고 아상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학문이 이루어지고 논문이 이루어지고 수백 편의 논문이 결국은 한 페이지의 교과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학원에서는 한 페이지의 교과서는 수백 개의 박사 논문이 이루어져서 된 겁니다. 교과서는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진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100년, 2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과거에는 진리였지만 요새는 안 맞는 진리로 그렇게 변화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바른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가정은 좀 실이 오래 끕니다. 근데 이제 요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거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 원자 분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본 가정입니다. 그게 뉴턴 역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원자라는 것이 발견되고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나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거시적인 것만 보고 판단한 가정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뉴턴이 만들어냈던 물리학은 지금 다 깨지는 거고 깨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 분자 세계까지 미리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가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과학자들의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점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겉으로 나타난 지식을 적당히 엮어서 하는 것은 삼류 논문밖에 안 됩니다. 삼류 논문 갖고서는 독창적인 논문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실용성인 논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원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확실히 알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실용성이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실제로 인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논문을 써보고 보니까 그 전에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알 뜻도 없고 몰라 뜻도 없는 것이 부분적으로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상당히 명쾌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아요. 금강경도. 제가 처음에 과학을 대충 아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화학에 대해서는 아주 다 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줄거리만 부분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구석구석 들어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려고 하고 보니까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는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고방식,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또 올바른 사람 된다며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알아야 되듯이 과학에도 과학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올바른 가정으로 해서는 과학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역사과가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역사과 나온 사람들이 인기가 아주 가장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학의 얘기,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금강경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64년에 교수님들 모시고, 큰 스님들 모시고, 대학생 불교연합회 팀들, 그리고 스님들 팀들하고 한 달 동안, 월정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경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용감하게 교수하고 토론이 붙어서, 부분적이지만 판정승을 하면서 우쭐댔던 때가 있어서 하나 스님이 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하나 스님 오면 대석학입니다. 근데 참 그때 알았던 불교는 마치 제가 과학을 처음에 알면서 다 안다라고 착각했을 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이었어요. 저는 이제 불교를 도인 밑에 들어가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과학에서 과학사가 필요하고 과학 철학이 필요하듯이 올바른 선입견을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상이 없는 진리의 눈으로 보고 금강경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금강경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금강경을 해야만이 그것이 무량무변 공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량무변 공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금강경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금강경 잘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다면 이 금강경 읽으면은 불가사의 불가침형 무변 공덕이 되는구나. 실용성이 있구나. 이거 생활에 응용해서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행운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틀리는 얘기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기회 때문에 저는 금강경을 알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만 한 게 아니라 복도 약간 지었어요. 이제 무료급식 같은 거 복 짓는 거죠. 근데 알려고만 해서 절대로 테이블 속에서는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을 없애는 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지식이 있으면 찾아서 듣는 이런 자세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한테는 좋은, 무척 좀 고생스럽긴 했습니다.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부처님 시봉을 요구하는 거고,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피를 짜내는 그런 노력이 좀 동반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행까지 병행해 가면서, 결국은 이게 과학사라는 책도 없어요. 금강경 오가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보 스님, 해능 스님 등등, 종경 스님 이런 분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과학사라고 하듯이 금강경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친절하게 강의할 수 있는 분은 아주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백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고, 틈틈이 저 금강경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화엄경의 그 사구계를 비롯한 화엄경의 내용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왜 백 선생님께서 화엄경을 공부하셨는지 그것도 전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는 아직도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금강이 점점 더 명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명료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명료해진다는 것은 실용성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명료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제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해지면은 재미가 있어요. 금강경 독서하는데. 그리고 한번 읽고 나면은 실제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뜻을 모르고 읽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뜻이 명료해지면서 실감을 느끼면서 한번 읽으면은 마음이 쉬워요. 실제로 업장이 녹는 것처럼 쉬면서 뭔지 아주 자유롭고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실제로 나아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난제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과학을 할 때도 이런 근본적인 뿌리까지 뽑아 들어가서 과학도 본질적으로 잘 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만이 저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금강경 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실감나는 금강경을 말씀드려야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응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을 느끼면서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재미없는 해석이 됩니다. 그럴듯한 해석은 재미있는 해석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깊은 해석과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요거 하기 전에.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한번 해석이 있다면 그런 해석이 되기를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해석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어야만이 금강경 독송이 아주 재미있고요. 한번 독송할 때마다 무식업의 업장이 녹아나면서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 현실 생활도 아주 극락세계로 변하는 그런 실감나는 체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해석을 했으면, 그게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직역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 해석부터 해놓고, 그리고 발근이라면,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그 해석은 반드시 실감나는 해석일 것이다.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해석일 것이다.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 능력 있고 지혜로워져서 나아가서는 깨달음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법회 인유분 제2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시 아문 하사오니, 이제 이렇게 내가 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 문자는 들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저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녹음기 틀어놓고, 만일 서가열의 앞에서 녹음기 틀어놓고 그대로 녹음을 했다가 그대로 적어놓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시암이라는 글을 누가 썼느냐면 아난이 했었다. 아난은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니까 녹음기 못지않다. 그래서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들은 그대로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섞지 않고 그대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는 기억력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깨친이입니다. 깨친이는 녹음 그대로 해서 그대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듣고 자기 깨친 것을 재정리해서 적어놓습니다. 그게 도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문자는 들을 문자가 아니라 깨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들어서 깨친 것을 내가 이렇게 깨쳤노라. 요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깨쳤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는 존재를 욕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소리 오면은 벌써 반대 의견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들었노라 해서는요.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건강에 자꾸 읽다 보면은 또 옛날 선사들의 얘기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깨쳤노라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에 불이제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 하사.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거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별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다. 우리는 논문 쓸 때 보통 서론에서 역사를 씁니다. 역사를 쓰는 수가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적어놓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대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 그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도인은 그렇게 남의 말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인용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해능대사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하십니다. 해능대사뿐만 아니라 임재스님 또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종종 인용하시는데 무조건 인용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쳐서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이해가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자기가 모르는데 그의 말을 앞세워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 학자들도 그렇고 학문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화엄경 강의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렇고 무조건 서가열의 말씀, 큰 스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옳다라고 해놓고 무조건 써놓는 겁니다.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어떻게 다 믿습니까? 해능대사 말씀 그럼 다 믿어야 됩니까? 서열의 말씀 오면 다 믿어야 됩니까? 전 다 믿었습니다.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너는 무슨 중불 나는 재주로 안 믿느냐 이러실지 모르죠. 저는 이제 근가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부처님이나 큰 스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병에 대한 약 처방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약 처방을 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는 아스피린이 좋다. B라는 사람한테는 타이레놀이 좋다. 이렇게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스피린 갖고 어떻게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는 서가열애가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다. 해능대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수법을 알아서, 돈법을 알아서 빨리 속히 깨치워라. 그건 돈법에 소질 있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지 우리 어찌 돈법이 전혀 통하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데 해능대사 말만 듣고 무조건 옮겨놓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도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렇게 적으니까 그렇게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한 같은 사람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따라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을 갖고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도인은 해능대사, 서산대사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깨치지 않은 것은 인용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도고 나서 여대비구 중 1250인으로 구하시라. 1250명과 함께 있었으니까 1250명 함께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러실지 모르지만은 도인은 불필요한 말 안 씁니다. 1250명 안 쓰면 어때요? 그냥 사위국, 기수국원에서 몇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1250원을 적은 뜻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적은 거 아니냐? 절대로 있는 그대로를 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팩트라고 봅니다. 역사라고 봅니다. 진리라고 봅니다. 근데 도인의 눈에는 있는 현실이 팩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요, 이게 금강경이 재미없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우선 보통 사람들의 해석 그대로 일단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50인으로 구하시라. 함께 이제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시의 세존이 그때 세존.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불, 세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부처님 하면은 그때 부처님이라는 표현은 2500년 전 서가열애 이전에도 있었던 표현입니다. 아마 세존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깨달은이라는 뜻이고 이런데 우리는 이제 불이니 세존이 이런 걸 딱 말을 들으면 사람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 이상의 신은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때요? 서가열애는 어떻습니까? 2500년 전에 정반왕의 아들로 가비라성에서 태어나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이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잡혀서 야소다라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부처님을 사람으로 이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으로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세존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불경에는 여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좋은 의사와 같대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에 따라서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지 억지로 약을 먹여서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약을 먹고 병을 낫는 것은 너희들이 택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처방만 하는 의사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가열애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냥 위대한 스승일 뿐이다. 상당히 지혜로운 스승일 뿐이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신통력이 있는 이런 분도 아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비롭고 훌륭한 성자다. 지혜로운 성자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 왔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1분, 2분까지는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3분으로 가고 4분으로 가면은 그런 식의 해석은 잘 안 통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금강경을 자꾸 이해해 들어간다라면은 부처님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륵존열애불 합니다. 미륵존열애불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서가열애도 사람인데 미륵존열애불은 그 제자니까 당연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사람으로 알고 미륵존열애불 하면요, 우리 재앙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참 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참 나로 지금 표현해서는 조금 이상하죠. 일단은 사람이라고 보는 생각은 반드시 옳지가 않다.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해설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으로 다 나가고 있죠. 고대에 이제 세존이 식시에 이제 밥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신 겁니다. 사시에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사시 공양 한 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사시라고 그러죠. 11시라고 그럽니다. 예, 아마 부처님이 계시는 데가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아마 부처님들이 또는 제자들이 아주 옷도 정장을 하고 있질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캐주얼하게 입고 편안히 아마 쉬는 장소인가 봐요. 근데 이제 밥때가 돼서 밥을 빌려 나갈 때는 정장을 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차의 옷을 정장을 하고 밥을 빌리니까 어떻게 바리떼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바리떼라는 발자입니다. 바리떼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수도 장소니까 밥을 줄 사람이 없어요. 사위성으로 들어가야 밥을 주는 겁니다. 사위성으로 들어가서 걸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걸식. 그 걸식은 국어로 한다는 걸식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는 것만 스스로 주는 것을 받고 절대로 국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주는 것을 받아라.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보면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걸식을 하는 겁니다. 복을 짓게 해주는 행위. 그것이 걸식이다. 이렇게 일단 해야 됩니다. 그 해설서에도 그렇게는 다 나와 있어요. 걸식을 하는데 그 성중에서 차제거리 했다고 그래요. 차제거리는 부자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하나도 거르지 않고 차례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야 상식이겠죠. 부잣집만 골라서 하거나 가난한 집만 골라서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도 안 맞는 거니까 이것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차례로 이제 걸식을 하신 뒤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공양을 하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환지본처하사. 환지본처는 수도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가 봐요. 그런 걸 보면은 밥 먹는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환지본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자 하나를 녹음기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안한존자는 깨쳐서 수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환지본처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셔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가 보죠. 그래서 반식흘. 근데 우리는 밥 사자로 해서 반사흘로 읽습니다. 공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양을 하시고 난 뒤에는 수의발, 옷과 바리떼를 정장을 하고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탁발을 한 음식을 다 잡수시고 난 뒤에는 옷을 이제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 정장을 좀 풀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리떼도
이제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을 수의발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고도에 이제 발을 닦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발 닦는 얘기를 여기에 경전에 써놨을까? 우리는 이거 일단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가 부처님이 나시고 25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아마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뒤에 인도의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 전 인도를 다 통일을 했대요. 근데 그게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서가열의 가르침을 아주 널리 홍보를 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했고, 많은 절을 짓고 탑을 짓고 불사를 일으켰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아마 그 학자들은 불교 역사를 쭉 써왔을 겁니다. 왜 탁발을 하게 됐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500년 지나고 난 뒤에 인도는 특히 마호메트교의 이제 많은 침략을 받아서 인도 전체가 마호메트교에 의해서 불교가 쇠퇴를 하면서 본래 있던 힌두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점점 내리막길을 겁니다. 그때 나란다 대학은 아마 세계적인 대학이었고, 그런 나란다 대학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다면 많은 중국 승려, 한국 승려는 인도의 나란다, 해초 스님 같은 분 다 그쪽으로 유학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과학사 기록이 있듯이 불교의 역사가 아마 상세하게 기록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나란다 대학, 굉장히 큰 대학 다 없어졌어요. 불교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결국 불교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마호메트교도 굉장히 번성했는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또 갈라서 쪽에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인도에는 아직도 마호메트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거의 없어요. 인도는 부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만 불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전 지금도 인도 가보면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곧잘 있습니다. 우선 그게 1, 2월 달도 춥지가 않습니다. 꽃이 핍니다, 인도는. 남인도는 더 따뜻하죠. 북인도만 하더라도 따뜻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데 아마 법문하실 때가 돼서는 발을 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씻으시고 부좌이주 하시다.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글자 그대로 한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해설서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해설서들을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런 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런 제1분이 왜 필요하냐? 부처님이 사람인 것을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인간적이다. 이것을 인간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금강경 1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써놓으면요,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은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느낍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결론을 이르렀느냐 하면은, 부처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지전능은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절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게 하실까? 그래서 상당히 딱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일부러 이런 어려운 중생, 고생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신음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모습으로 나오신 겁니다. 연극을 꾸미신 거예요. 시탈타라는
몸으로 나오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열애 수량품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은 우리 불교 역사 보면 시탈타 태자가 집을 나가서 6년 고행 끝에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열반제를 나월 8일로 해서 실제로 부처님이 깨친 것은 2500 몇 년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은 무량무변 아승직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참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법화경을 해설하시는 분도 그 구절을 잘 못할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2500년 전에 깨치셨는데 어떻게 깨친 지가 무량무변 아승직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느냐. 말이 안 된다 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금강경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전 금강경을 통해서 법화경을 많이 이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화경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전 금강경 공부부터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법화경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많아요. 금강경은 그럭저럭 대충 이해하고 해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은 아주 감이 안 잡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적당히 꾸밀래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화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강경을 해야 된다. 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은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또 다른 경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라면 2500년 분에 깨친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중생이 닦아서 깨친 분이 아니에요. 본래 신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것도 가장 알맞는 사람의 몸이 무엇일까? 임금의 몸일 것이다. 일부러 연극입니다. 다 연극을 꾸며서 부모도 택하는 겁니다. 부모도 택하고 야수다라도 택하고 나오라도 택하고 제자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연극을 꾸며서 세상에 나오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분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위대성에서 탁발을 하세요. 그분 탁발 안 해도요. 먹을 거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일부러 탁발하는 것은 왜 그러냐?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의지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그렇게 해석 안 해도 그냥 요것만 해도 그럭저럭 해석은 됩니다. 근데 금강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 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을 할 때는 부처님을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고 2500년 전에 깨친 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과 똑같아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당신의 하나하나는 다 무엇이냐면 중생들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인간이 아니고 신의 경지입니다. 그럼 부처님만 인간이 아니고 신의 경지냐면 소위 깨쳤다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 있죠. 사리불, 목골련, 수보리, 또 지금 여기 아난 이런 분들도 거의 신의 경지에 간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깨친 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우리로서는 불가사의합니다. 우리는 저 큰 스님도 뭐 화도 내고 이러는데 저의 지혜는 나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절대 깨친 이는 지혜는 우리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의 속마음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고 우리의 전생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지혜로 전생 봅니까? 남의 마음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거 보는 게 보통 지혜이겠어요? 신의 지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한존자도 이게 대단한 분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함부로 글을 안 써요. 한 글자 한 글. 서가열에도 한 행동이 다 의미가 있고 중생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서가열애가 그렇듯이 그 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한 단어 쓸 때도 다 의미가 있고 중생들한테 깨달을 거리를 주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전선사 얘기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한태지와 문답했던 태전사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 계속 장마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길이 미끄럽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대요. 넘어지니까 웬 장마가 이렇게 길어 한마디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이 가뭄이 들더래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장난이 아니라 도인은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건 신입니다,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부처님도 한 행동 한 행동이 굉장히 중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미가 있어요. 왜 바리떼를 가지셨을까? 그리고 자제거리 하셨을까? 왜 걸식을 하셨을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다 못하겠네요. 오늘 1부는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유인문을 읽어보시고 내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의 이 유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금강경 해석을 기존의 상식대로, 기존의 해설서대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해석, 실감나는 해석을 할 때라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학을 공부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실감나는 해석을 2부에 가서도 보충을 하시고 내주에 가서 더 한층 좋은 말씀 드리기를 발언드립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